지난 2월 3일 인도 육군은 기존 T-90 비슈마 탱크의 능동보호 장갑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인도 정부의 기조가 새로운 전차의 도입이 아닌 기존 전차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의 청사진엔 분명 대한민국의 K2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인도군이 운용 중인 T-90은 무려 1300대로 치장 물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2500여 대에 가깝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주력 전차 물량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자 세계 2위의 무기 수입국 인도의 방산 규모에 비하면 대단한 물량은 아닙니다. 가령 인도군이 보유한 T-70이 전차의 경우 개발도상국이 사용하는 전차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노후화된 모델인데 인도군은 아직도 이 고물 전차를 최대 3000대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육군은 이 전차들을 러시아나 아시아 국가로 수출해버리고 최신형 전차로 대체하기 위해 이미 172억 달러 한화 25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T-90과 T-72의 개량 소식 역시 수출을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최근 인도가 추진 중인 지상군 전력의 대규모 전력 교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당연히 명품 전차 K2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유리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K2 전차의 인도 수출 가능성과 그로 인해 얻게 될 실제 이익 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보유 중이던 노후 탱크의 처리와 관련해선 약 2000대 내외의 T-72 전차를 오버홀한 뒤 러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의 잠재 고객들에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T-72 전차의 라이센스 생산을 담당한 인도 첸나이 아비디 공장에서 개량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가장 유력한 수출국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탱크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 러시아가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인도의 최대 자원 수출국 중 하나로 400억 달러 이상의 석유를 수출했는데 이 대금 중 일부를 탱크로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인도군이 보유한 지상 전력 중 아직 쓸만하게 굴러가고 있는 T-90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인도 육군은 T-90 비슈마 전차에 대한 능동보호 시스템 조달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수행할 외국 회사 물색에 나선 것인데요. 여기엔 T-90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킬과 하드킬,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이 추가될 것이며 또한 기존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T-90과 통합될 수 있는 능동보호 장갑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 또한 앞서 언급됐던 첸나이 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가을 발표한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한화 23조 원의 예산을 투입, 1770대의 전투 차량을 새로 도입해 인도 육군과 해양경비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3.5세대급 탱크의 도입 물량은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대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외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와 방산 인연을 맺어온 한국 기업의 수출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전장 7.5m, 전폭 3.6m, 전고 2.4m로 55구경장 CN08 활강포를 장비한 무게 56톤의 3.5세대 전차입니다.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현가 장치로 채택해 매우 우수한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산 전차포가 사용하는 철갑탄에 견줄 만한 K79 APFSDS탄을 사용할 수 있어 공격력도 세계 최정상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개량을 통해 계속 추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성능과 가격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인도군이 K2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입니다. K2 전차는 이미 그 성능과 신뢰성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차입니다. K2는 인도 국경지대에서의 작전에 적합한 기동성과 방호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전에서 검증된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 우수한 방호력 등은 기존의 전차들과 차별화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은 인도와 같은 다양한 지형적 조건을 갖춘 국가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는 현재 5만의 판매를 진행 중인 사막형 K2를 통해 인도의 여러 지형과 기후에 대한 적응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막형 K2는 보기륜을 7륜으로 늘림과 동시에 총 14개의 ISU 현수 장치를 탑재해 70톤의 전투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확장했습니다. 그만큼 방호력을 책임지는 장갑이 두터워졌는데 포탑 전면과 측면에서 관통력 1000mm 수준의 대구경 대전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갑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거워진 포탑에 맞도록 직류전압 승합기를 교체했고 연장된 로드휠과 궤도길에 대응해 궤도 장력 조절 장치 역시 새로 장비했습니다. 또 전차의 기본인 장갑 외에도 여러 보조방어 설비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 및 로켓에 대응해 전면과 측면에 복합 장갑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포탑 후면과 차체 후면에 대전차 방어 네트를 장착하고 급조 폭발물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표준인 스타나그 레벨 포급 수준의 지뢰 방어 능력을 갖췄습니다. 사실상 기존 K2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의 전차가 된 것인데요. 이런 업그레이드 사양까지 고려한다면 산악 지형에서 사막까지의 넓은 영토를 지닌 인도의 선택은 당연히 K2 흑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인도는 T-72와 T-90에서 그러했듯 현지에서의 라이센스 생산 방식을 선호했고 때문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발표한 T-90 전차의 경우 러시아 내 생산 물량은 겨우 350대 정도인데 인도가 생산한 물량은 확인된 것만 2418대, 최대치로는 약 3000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72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현재까지 T-72의 전체 생산량은 대략 25,000대로 추정되는데 이중 인도가 생산한 물량은 최소 2,000에서 최대 3,500대입니다. 인도는 소련에서 받아온 500대 T-72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탱크를 생산하기 시작 관리 감독이나 제한 없이 마음껏 이를 생산한 것인데요. 물론 현대에 와서도 인도가 이런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인도의 라이센스 생산 방식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경계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한국은 서로의 존재를 분명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5% 이상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인도가 이렇게 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오랜 숙적 파키스탄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중에서 중국은 가장 강력한 인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도는 대한민국 국방비의 2배, 세계 4번째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인도의 씀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도와 반세기 이상 국경 분쟁을 벌여온 적국인데다 1962년엔 전면적인 군사 충돌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라다크와 악사이친,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의 지역에서 서로 양보 없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패권주의가 인도의 자존심과 이익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는 최소한 국경에서라도 중국의 압박을 떨쳐내기 위해 지상군 전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물량에 대한 납기는 물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유지시켜줄 유일한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자주포 전력과 탱크, 적어도 요격 미사일 체계를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대한민국의 K9과 K2 그리고 비호복합 체계로 이어지는 완벽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2 흑표, K21, 레드백, 천무 등 한국제 장비로 교체한다면 무려 8,000대 이상의 장비를 인도에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T-72와 T-90 전차는 K2 흑표로 장갑차는 레드백으로 교체하고 다연장 로켓 MRL은 전부 천무로 바꾸는 것도 꿈은 아니란 것입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한 K9의 추가 도입 물량으로 최소 200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K2 전차 역시 기존 T-72와 T-90의 물량을 메꾸려면 몇천 대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비호복합 역시 본체와 탄약 운반 차량 포함 200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 5,000발과 탄환 17만 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인도 정부와 여론의 신뢰도와 인지도 역시 굉장히 높은 상태로 인도 정부에선 이미 K2와 레드백, K200A2, K806, K151, 천무, K9, TPQ-74K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와 도산 안창호급과 대구급 FFX-3, DSME-3000 등 한국산 해상전력까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의 첫 삽뜨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 연도별 도입 규모와 검토 모델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세계 유명 방산 기업과의 치열한 물밑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지에서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세계는 기초과학 강국인 인도와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과 개발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 방산의 조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인도 정부의 현명한 선택과 우리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6일 이탈리아 KF-51 영상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육군이 보유한 전차는 약 200대 수준의 C1 아리에테입니다. 120mm 44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한 C1 아리에테 전차는 세대 분류상 3세대로 구분되기 때문에 K2 흑표 전차를 비롯하여 3.5세대로 분류되는 자유진영에 다른 전차들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C1 아리에테는 비슷한 시기에 배치되기 시작한 3세대 전차들과 비교해도 그다지 성능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전차입니다. 이처럼 전차 전력만 놓고 보면 2025년 GFP를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이탈리아의 순위에 걸맞은 전차는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C1 아리에테입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이러한 전차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80대의 KF-51 판터 전차를 구매하기로 독일과 협의하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의 군사 강국들이 400대 내외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전차 전력 보강을 위해 최대 380대의 신형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탈리아가 매우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게다가 우리는 이탈리아가 도입하는 독일제 전차가 레오파르트2가 아닌 KF-51 판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껏 유럽 전차의 대표 주자는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2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자체적으로 전차를 제작할 기술이 있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항상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도입해왔으며 레오파르트2는 지금도 신규 전차 전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구매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차입니다. 한국도 폴란드 등의 K2 전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2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했으며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고배를 마셨지만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는 K2 전차가 레오파르트2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가 새로운 전차 전력으로 KF-51 판터를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차 수출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KF-51 판터가 본격적으로 전력화되면 일부 성능 요소에서 전차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탈리아의 KF-51 도입을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KF-51은 전차의 화력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3.5세대 전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KF-51 판터는 라인메탈의 130mm 52구경장 주포를 장착하여 기존의 자유진영에서 사용하던 120mm 활강포보다 더 큰 구경의 주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F-51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자유진영의 전차 전력은 130mm 구경이 주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진영이 사용하고 있는 120mm 활강포는 이미 성능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열화우라늄탄 기술이 가장 뛰어난 미국조차도 균질화병 강판 기준 800mm 중후반대의 관통력을 낼 수 있는 것이 최대치이며 텅스텐 탄자의 약점을 극복하고 열화우라늄탄과 대등한 수준의 관통력을 낸다는 한국도 800mm 내외의 관통력이 최대인 만큼 전차가 더 강한 화력을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130mm 주포가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유럽 방산 시장에서 전차의 경쟁력을 더욱 올리기 위해서는 130mm 주포를 장착한 전차의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2030년대부터 시제품을 공개할 K3 전차에는 130mm 주포가 탑재될 것이란 사실인데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130mm 활강포는 독일의 라인메탈이 개발한 130mm 활강포와 동급 이상의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라인메탈에서 개발한 130mm 활강포는 전작이었던 120mm 활강포보다 약 50% 이상 포구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였는데, 한국이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갖춘 130mm 주포의 K3 전차를 개발한다면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성국들의 주력 전차는 모조리 가볍게 격파할 수 있어 한국 안보와 방산 경쟁력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KF-51은 3명의 전차 승무원과 1명의 드론 조종수가 탑승할 수 있도록 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차들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 장전 장치 등으로 인해 임무 효율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한 대의 전차에 3명이 탑승하고 있는데, KF-51 판터는 여기에 별도의 드론 운영을 위한 병력을 편제한 것인데요. 이는 최근 들어 각종 전장에서 드론이 전차의 위협으로 등장하거나 새로운 군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전차의 드론과 운용병을 편제하여 적의 드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독일은 전차 명가답게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인 MGCS에도 혁신적인 드론 대응책을 탑재하겠다고 선언하며, 앞으로 나올 전차들은 적군의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 아군의 드론 운용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차로 개발 중인 K3 전차는 수직 발사대를 통해 미래 전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K3 전차는 주포 이외에 별도로 수직 발사대를 장착함으로써 드론을 직접 타격하거나 추가적인 대전차 미사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전의 유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3 역시 각종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을 함께 병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구성함으로써 유기적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K3 전차는 경쟁 전차보다 한 단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앞으로는 전차의 포탑 기술이 점차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KF-51 판터는 기존의 레오파르트2 전차와는 다른 설계가 적용된 신형 포탑을 장착했지만 완전한 무인 포탑을 장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될 4세대 전차에서는 완전히 무인화된 포탑이 장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포탑이 무인화되면 전차 내부에 탑승하게 될 승무원들은 별도로 제작된 승무원 보호장갑 캡슐에 탑승하는 구조와 설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포탑은 전차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구조이지만, 포탑의 크기가 커지면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며, 적의 공격을 받게 되면 포탑에 탑승한 병력들은 생존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국은 포탑의 크기를 줄이고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전차 병력의 생존성을 최대한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K3 전차도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 확률을 지금보다 더욱 증대시킬 것입니다. 아직 KF-51 판터는 완벽한 4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아니지만, 분명 기존의 전차와는 상당히 달라진 요소들이 눈에 띄며, KF-51이 본격적인 생산 계약과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미래 전차 경쟁의 서막과도 같은데요. 일각에선 전차의 존재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차는 지상 전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력 자산입니다. 험지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기동하며 강력한 주포의 화력과 적 보병 화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을 모두 갖춘 지상 전력은 현재로서 전차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는 변화하는 현대 전장의 위협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차 무용론이 등장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20여 년 앞서 벌어진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제블린이 혁혁 항공을 세우자 일각에선 대전차 미사일의 발전만을 주목하며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전차들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K2 전차의 성공을 이어받을 새로운 전차의 개발은 한국 방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과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독일은 레오파르트 2에 이어 KF-51 판터를 내세우며 새로운 전차의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게다가 향후에는 KF-51이 아닌 MGCS를 통해 만들어질 미래형 전차까지 한국의 경쟁자로 부상할 것인데요. 한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K3 전차가 이러한 경쟁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력한 성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